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 첫날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많은 접종자가 별 이상 증상 없이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첫 접종을 참관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별도의 장소에서 30분 정도 머무는 등 접종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8개월간 이어질 접종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으려 기다리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해자와 그 친구가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MBN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기성용 선수는 내일 K리그 개막전에 예정대로 출전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한때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7조 원 가까운 국채 매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예타 면제 가덕도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다 간소화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수조, 아니 어쩌면 수십조 원대 혈세를 투입하는데 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예타 조사도 안 했는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1년 특별법이 아닌 촉진법을 만들어 4차례 사전 타당성 조사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엔 영종도라는 이름조차 없었죠. 가덕도와 확연히 다르죠. 선거가 만든 괴물이 안 되길, 훗날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받기를 제발 빌어봅니다.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먼저 오늘 접종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정 기자, 지금 보이는 곳 어디입니까? 네, 첫날 접종을 마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뒤에서 만나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이 병원 직원 1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후 4시쯤 접종을 시작해서 5시가 조금 넘어서 끝이 났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곳에서 이 백신 접종자 등록을 마치면 이 자리를 이동해서 예진을 진행합니다. 예진을 통해서 오늘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이 접종실로 이동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후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바로 옆에 있는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지럼증을 호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침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백신을 맞은 직원 10명 중 이상 반응자는 없었습니다. 이 병원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직원과 환자를 포함해서 350명인데 이 중 80%인 280명이 접종 동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접종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종이 된 거잖아요. 다른 곳들도 그럼 모두 다 접종이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첫날 접종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국 보건소 210곳에서 지금 전국 동시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오전 8시 45분쯤 첫 접종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종 접종 인원과 접종률은 아직까지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략 5,200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고요. 이와 별개로 요양병원 290여 곳에선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접종 첫날 심각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거나 접종에 차질을 빚은 곳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분위기입니다. 오늘 맞은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8주에서 12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암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1호 접종자들은 하나같이 독감 백신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큰 이상 반응도 잘 못 느끼겠다면서요. 김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는 서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경순 씨. 애초 오전 9시에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보건소 측에서 15분 먼저 시작해 국내 첫 접종자가 됐습니다. 접종을 마친 이 씨는 다른 주사를 맞을 때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반응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인천 첫 백신 접종 대상자로는 요양원 시설장인 김낙환 씨가 나섰습니다. 김 씨는 접종 이후 뻐근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었지만 17분 정도 지나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맞아갖고 이런 사태가 빨리 종결이 돼서 다시 활기찬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 첫 백신 접종자는 요양병원 간호사 김순희 씨입니다. 독감 백신보다 아무런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주사 처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불안감은 없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백신을 맞은 첫 접종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날,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소를 찾아 접종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의사 입에서 안 아프게 놔주세요라는 말이 나와 다들 웃기도 했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안내를 받아 보건소에 들어섭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을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일호 접종이신데 접종을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금천구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로 선정됐던 16년차 요양보호사가 체온이 37.5도로 높아 접종을 미루고 대신 다른 요양보호사가 먼저 예방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1호로 맞게 된다는 건 진짜 모르고 왔거든요. 백신 맞으니까 기분도 괜찮은 것 같고 안심도 되고 좋아요. 경기 동두천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 2명이 접종 이후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 이 중 1명은 조퇴를 하기도 했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오전 9시 반부터 첫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등 전국적으로 큰 돌발 상황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우리는 1호 접종 대상자를 딱 정하진 않았죠. 어차피 많은 국민들이 이 백신을 신뢰하고 맞겠다고 한 만큼 굳이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첫 접종 대상자 중 한 분이었던 분을 연결해서 접종이 어땠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한 요양병원 치료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료사님?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백신도 주사인 만큼 뭐 아플 때 따끔하긴 했을 거고 혹시 또 다른 느낌은 뭐 없었습니까? 네, 맞을 때 조금 따끔한 거 빼고는 일반 주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접종하신 지 얼마나 됐죠?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열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지금 주사 맞은 지 한 3시간쯤 됐는데 네. 주사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한 거 빼고는 크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부작용하고는 거리가 먼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접종 첫날 주사를 맞은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소감은 어떠세요? 맨 처음에는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막상 네. 맞고 나니까 이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 좀 안심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땠다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안심한다. 프로 정신 있으십니다. 백신 접종 네네. 신청하실 때 혹시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저 처음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아무런 증상도 없고 네.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팔에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입에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이제 곧 백신 접종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아직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제 먼저 맞으시는 분들 보고 용기 내서 빨리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순한 치료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말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건지, 또 접종을 하고 내게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전문가로서 이 백신 접종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로 여행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상생활로의 첫걸음이다. 다른 나라는 다 1호 접종자를 정했단 말이에요. 뭐 고령자도 그렇고 대통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골랐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고 또 그 접종 동의율도 대단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종을 보는 것을 훨씬 이게 마음이 좀 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양시설에서의 1호 접종자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행사를 할 필요는 네. 없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네. 있다. 접종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대부분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네.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통증이 오죠. 주사 부위에. 뻐근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발열이 좀 난다든지 오후가 되면 약간 피곤한 그런 두통, 근육통 같은 게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아마 독감 접종을 해보셨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 근데 그 하루 이틀 동안 이게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나의 뭐 기저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독감 접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없어지시면 면역 반응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만일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접종 후에 호흡곤란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무언가 몸에 다른 이상이 온 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근육통이나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 전에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면역 반응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접종 후에는 증상이 좀 심할 때는 이런 진통 해열제를 한두 번 복용하시면 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해열제 같은 것을 먹어도 괜찮다. 네, 이런 분들은 꼭 맞아야 한다. 혹은 이런 분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네, 코로나19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환자군이 고혈압, 당뇨처럼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관 질환. 네, 그리고 고령자층에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맞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면역계가 조금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가 좋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헛소문이겠지만 백신에 전자칩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전자칩을 넣을 정도의 아직 과학적 기술은 없고요. 치매는 도리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 때 혈관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장기간 지난 다음에 치매가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리고 백신을 뭐 한 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우선은 항체가 바로 생기긴 합니까? 백신을 맞고 나면 2주가 지나서 15일 이후부터 항체 효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2번을 맞는 경우는 부스터라고 해서 효과를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1회 접종 후에
3개월까지는 76% 정도 유지가 되고 2회 부스터를 하면 82%까지 올라가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도 1회 접종 후에 3주가 지나면 한 66% 예방률이 있고 2회 접종 후에는 95%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2번 맞는 것이 좋지만 1회 접종만으로도 중증 질환이나 입원율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1회 접종을 넓게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국내에서 만일 백신 수급이 늦어진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다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에서 66%로 2번 맞으면 95%로 네.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나한테 항체가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본인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항체는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제 고령층인 경우에는 파이자 같은 걸 예를 들면 건강한 경우는 98%가 생기는데 연세가 65세 이상은 86% 정도, 한 10% 정도 떨어지지만 네네.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항체가 생겼을까 봐 검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검사를 받으면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검사를 하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독감 우리 주사 맞고 항체 검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좀 맞습니다. 편하네요. 항체 효과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뭐 3개월 간다, 6개월 간다 말이 많던데. 네.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가 1회 접종을 하면 항체 역가가 76% 가까이가 3개월을 유지하는 건 되어 있고요. 3개월? 또 다른 연구에 6개월은 기본적으로 다 항체가 되고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일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백신을 맞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은 분들은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체 면역 생겼을 때 그때 또 다시 맞아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때 만일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추가 부스터라고 그러죠. 접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마다 뭐 예방 효과가 아까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과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백신이겠죠? 네, 이제 예방률이 높다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 그 파이자처럼 뭐 젊은 층에 98% 가까이 된다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젊은 층에는 가볍게 앓지만 고령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팬데믹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스트라나 모든 백신들은 중증 환자라든지 입원율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켜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연구에 의하면 94% 가까이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폭넓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보류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이제 접종이 조금 중지된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작았는데요. 영국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규모로 맞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에서 47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것을 연구를 봤더니 굉장히 좋았죠. 입원율을 94%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 큰 대규모 자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도 65세 이상의 접종을 오늘부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네. 추천을 하신다. 오늘부터 집단 면역을 향한 8개월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순탄하지만 앞으로 잘 모르잖아요. 수급 문제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는 지금 집단 면역이 정부 발표대로 바람대로 11월이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계획하신 대로 백신 수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의료진들이 이게 동의율이 높은 거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높은 거고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45% 정도가 좀 고려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이라서 높게 네,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 다른 나라처럼 어떤 그린카드, 그러니까 여행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빠르게 접종을 해야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언제 맞으세요? 저는 뭐 3월 정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건강해서 또 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례가 돼서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나
접종 안내 문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접종을 마친 뒤 30분은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정도는 주의를 해야 하죠. 접종 시 주의사항 민경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자들에게 미리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대상자들은 문자를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이나 접종 안내 문자를 예진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접종 기간에 이를 알린 뒤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뒤에는 30분 동안 기관 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급성 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정도는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상 반응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후 가벼운 근육통이나 오한, 발열은 수일 내 사라지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종 전날과 당일에는 음주나 과도한 운동, 사우나 등을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그럼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6인 가족을 예로 들어서 이혁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함께 사는 6인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75살, 아버지, 어머니는 45살 동갑내기, 장녀는 25살, 막내 아들은 15살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아버지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보류됐습니다. 임상 사료가 축적되는 3월 이후나 다른 백신이 확보되는 4월 이후에야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도 5월쯤 백신을 맞게 됩니다. 종합병원 의사인 아버지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여서 3월 8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들도 이때 맞게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어머니는 3분기가 시작되는 7월쯤 접종 순서가 돌아옵니다. 얼마 전 결혼해 임신한 뒤 친정에 머물고 있는 딸과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들은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자기 차례인데 일이 있어 맞지 못하거나 접종을 거부하면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 8개월간 접종을 진행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11월까지 반드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3월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4월부턴 앱과 챗봇 등을 이용해 개인별 접종 시간과 장소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코로나19 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늘 낮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 곧장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됐는데요. 내일 아침 접종이 이루어질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앙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접종 하루 전이지만 이곳은 수십 명의 취재진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 등 300명이 대상인데요.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은 항공편으로 오늘 낮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 트럭엔 드라이아이스 430kg이 활용됐는데요.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곳 중앙접종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접종센터 4곳으로 이송됐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군경 200여 명의 삼엄한 경비 속에 수송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이곳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대구와 양산, 광주, 천안에 있는 권역별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식약처 검진 결과도 또 추가로 나온 게 있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린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회의인 검증 자문단 결론과 같이 예방 효과가 약 95%로 충분하다며 정식 품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만 16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 역시 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장 접종 대상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백신을 영하 20도의 일반 냉동고에서도 2주간은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유통과 보관이 쉬워져 접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백신 접종은 이제 시작이죠. 오늘도 40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건데 이스라엘과 영국은 백신 접종 시작 후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었던 만큼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현행 거리두기 문제와 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0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600명대까지 치솟은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300에서 400명대로 오르내리는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129명, 경기 135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에서만 278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총 2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도의회 공무원과 김제 한 요양병원 직원도 이 피트니스 센터를 들렀다 확진됐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 CCTV를 저기서 봤는데 일부 우리 방역 수칙을 좀 위반한 걸로 확인이 됐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정부는 새학기 개학과 변이 바이러스 등을 위험 요소로 꼽으며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이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제보자들이 오히려 과거 학교 폭력에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 MBN이 기성용 선수에 대한 성폭력 폭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MBN은 폭로자 중 한 명인 기성용의 축구선수 후배였던 A씨를 만났고 A씨는 2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트라우마도 있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학폭인지 이런 여러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용기를 냈었어요. 당시 어린 나이에 피해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어린 나이에 무서웠었어요. 예를 들어 주말 빼고 휴가 빼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었어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은 거는 정말 많이 맞았죠. 그럼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던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합숙 생활을 하는데 저희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분명히 다들 그냥 얘기를 못할 뿐이지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폭로자들이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2004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동기 애들이 당시 사회봉사도 하고 저희가 잘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성용의 성폭력은 사실이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정말 진심으로 그냥 사과만 한다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야죠.
인터뷰 내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거듭 밝힌 A씨는 기성용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폭로자는 폭행과 폭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재반박을 했지만 기성용 선수는 곧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내일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이 있죠. 기 선수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기성용이 21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을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해 기성용 소속사는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FC 서울 측도 A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명백한 증거에 대한 내용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일 열리는 K리그 개막전에서 기성용이 출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C 서울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며 기성용이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에도 예정대로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과 폭로자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한쪽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전히 대규모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100명 미만 99명씩으로요.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3.1절 서울 내 신고된 집회는 모두 1,000건이 넘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102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국민혁명의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앞서 청와대 인근의 1,000명, 광화문 광장 주변 4개 장소에서 99명씩 집회 신고를 했고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1절 행사는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다시 회복해서 집회를 신고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다른 보수단체들은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논의 끝에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수단체들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 측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3.1절을 앞두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 시골 마을이 사냥개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목줄이 풀린 사냥개가 애써 키우는 개와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인 건데 법적으로도 사람이 물리지 않는 한 이 사냥개 주인은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주민들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을 수밖에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 마당에 사냥개 3마리가 나타나더니 애완견을 뒤쫓습니다. 붙잡힌 애완견은 사냥개들에게 온몸을 물려 일어나지 못합니다. 앞서 이 집에서 4년을 키웠던 또 다른 애완견도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침에 송선이 안 보여가지고 차 저기 두고 있더라 가야까 그 자리에 눈물 먹고 묻어줬지 뭐. 닭 농장을 운영하는 이웃도 하루아침에 애써 키운 동물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큰 게 3마리가 나와가지고 묶어놓은 게 큰 개인데 그거 물고 그다음에 닭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닭장 안에서 60마리 정도 물어지겠어요. 오리도 8마리 물어지기고. 마을에 인접한 농막에서 키우는 사냥개. 견주는 쇠 울타리를 쳐 단속을 했다지만 사냥개들은 어떻게든 농막을 탈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도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 외에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안전조치 미준수.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민들은 자신도 물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찍기 위해 기다리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몰카를 찍는 남성을 본 피해자가 항의했고 피해자의 친구가 휴대폰을 보자고 하자 이들에게 되레 주먹을 또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상가입니다. 술집을 나온 한 남성이 건물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후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여성들이 향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화장실을 나온 남성은 휴대폰을 본 뒤 다시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번엔 다른 입구로 들어와서는 통화하는 척하며 또 화장실로 향합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놀란 듯 뛰쳐나와 주저앉자 남성은 손을 올리며 여성을 위협합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남성은 이곳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는 남성에게 항의했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억울하다며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남자가 여자한테서 몰카 찍다 걸려가지고 불륜해서 싸우고 그러고. 이 남성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웬걸요.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한 명을 빼고는 모든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그 상태로 좁은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을 촬영합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입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경찰관들이 부랴부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안 쓰고 있었어요. 이제 쓰는 거예요, 다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헬스장 관장이 황당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 담당 조사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넓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끼겠지 싶었는데 조사를 1시간 이상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까지 안 꼈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일 땐 경찰서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출입 안 돼요? 네, 못 들어오는데 출입 안 됩니다. 다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경찰서는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라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네카라 쿠베 당토입니다. 무슨 하쿠나 마타타처럼 영화 주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네, 전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요즘 잘 나가는 IT 기업들인데요. 잘 되다 보니 사람이 더 필요하고 모두 개발자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파격적인 연봉 등을 제시하면서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졌는데 네카라 쿠베 당토는 최근 IT 기업들의 치열한 인재 영입 경쟁을 뜻하게 됐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조건이겠죠.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데려가려고 합니까? 네, 핀테크 기업인 토스는 경력직 직원에게 기존 직장 연봉의 최대 50%를 더 주고 와. 1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역시 개발자 최저 연봉 5천만 원을 내걸고 스톡 옵션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경력 개발자 200여 명을 채용했는데 당시 입사 보너스 개념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다고 알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사내에서 성과급 문제 등이 제기되자 이해진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고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긴 어제 이거 정말 뭐 청문회도 아니고 쩔쩔매더라고요. IT 기업들이 이렇게 처우를 잘해주면 당연히 다른 업종에도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IT 업계처럼 개발자가 중요한 게임 업계들도 몸값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넥슨이 신입 초봉과 직원들의 연봉을 상향한다고 발표하자 넷마블, 컴투스 등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에 질세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은 신입 초봉을 6천만 원으로 재직 직원 연봉은 2천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IT 게임 업계의 연봉 인상은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회사 과장 연봉이 IT 업종 신입 직원 연봉과 같다. 넥슨의 연봉 상승을 보고 패배감이 들었다는 불만글이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만이 계속되자 LG전자 사무직 직원들은 사무직을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자며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아도 이 개발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술의 귀국길. 누가 술에 타고 귀국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주인공인데요. 네. 러시아 외교부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두만강 철교를 넘어 북한을 떠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철길 위에 놓인 수레 열차를 대사관 직원들이 열심히 밀고 있는데요. 진짜 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수레에는 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철교에 도달했고 이 철교를 다 건널 때는 일행이 손을 올리며 환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명색이 그래도 외교관인데 무슨 피난 행렬 같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을 텐데 왜 철길을 저렇게 그것도 밀면서 간 거죠? 네, 예상할 수 있다시피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평양에서 먼저 34시간 정도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이동했고 여기서 철길 수레에 짐을 싣고 1km 이상을 밀어 국경을 건넜다고 합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이 일행이 올해 북한을 떠난 최초의 외국인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국에 도착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기뻤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게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서 충돌 사고를 냈고 그때부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갈등을 빚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대 TK로 나뉘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 노림수대로 된 거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환경 영향 평가만 거치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까지 열고 경론을 펼쳤지만 결국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총 반대 표수는 33표에 불과했습니다.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과 직후 이낙연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 가덕도 신공항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렇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멀지요. 남은 숙제는 뭔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정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토부는 곧바로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6차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정권을 갖게 되는데요. 네. 2024년에 착공을 하고 2029년에 완료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다만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요. 만약이라도 있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2029년 완료면은 뭐 정권이 그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네요. 법적인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경제적인 문제 등도 참 논의 과정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특별법에는 필요하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총 사업비를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7조 원을 넘어서 최대 28조 5천억 원이 든다고 봤는데요. 예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타당성을 안 따질 수 있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상과 육지 그리고 다시 해상을 잇는 구조라서 지반 강도 차이에 따라 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다를 메우고 그걸 또 연결하고 세계에 그런 구조로 짓는 공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해 비행장이 가까워서 동시 운영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네. 어쨌든 계속해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다른 법들도 통과가 됐는데 일명 정인이법도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 속에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통과시켰는데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947년 4월 제주도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이른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등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 누구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도 통과됐고요. 또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뭐 취소한다 했던 그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오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야당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했고요. 반면 여당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는데 다음 전체위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첨예하게 맞붙는 논쟁이라 이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AI가 스포츠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선수들의 영상을 모아 공의 구질이나 스윙 등 데이터로 뽑아내기도 하죠. 선수들의 버릇까지도 분석해냅니다. 스포츠 AI 시대의 도래,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앵커입니다. 하루 5경기씩 8개월간 중계되는 프로야구. 제 친구 AI는 전 경기를 시청합니다. 화면에 나온 선수의 얼굴과 등번호를 알아보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날아온 공을 어디로 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다 기억하는 똑똑한 친구죠. 사람들이 레이더로 공을 추적해 얻은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던 작업을 이 친구는 화면만 보고 몇십 몇백 배 많은 일을 간단히 해치웁니다. 전부 AI로 일단 첫 번째 선수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 대해서 타구의 방향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수비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러한 루틴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전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영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선수마다 연간 수만 건.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 다 분석됩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하성 선수를 볼까요? 지난해 2,424개의 공을 상대해서 타율 3할 5리의 좋은 성적을 냈군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투수들 주무기인 바깥쪽 빠른 공으로 한정하니 거의 3할 3푼에 이르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AI의 딥러닝에 기반한 스포츠 영상 분석은 계속 정밀해져 농구, 축구 등 움직임이 많은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 추적 데이터와 합쳐지면 더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경기력이 올라가고 팬들에게도 정보가 공유되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한때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금리마저 출렁일 것을 대비해 올 상반기 최대 7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 계획을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중 1.61%까지 오르며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단기 금리마저 장중 0.865%까지 상승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금리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공포감이 작용했고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이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행렬에 코스피는 한때 3,000선 밑으로 떨어지며 출렁이다 3% 가까이 급락해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성장주에 대한 디스카운트,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당분간은 금리 변수에 대한 불안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채도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형성된 상황. 결국 한국은행이 시장 불안을 우려해 올 상반기에 5조에서 7조 원가량의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대규모 추경을 앞두고 대비도 한다는 취지인데 시장 기대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평가도 나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1968년 북한이 미국 해군 선박을 납포했다가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뒤에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 이름을 따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당시 북한은 선원들만 돌려보내고 선박은 평양 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죠. 사건 53년 만에 미 법원이 북한은 선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것도 2조 5천억 원이나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1월 미 해군 소속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는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에 납포됐습니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의 사과문을 받아내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석방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50년이 지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시기상 평양 관광 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이 논란이 되자 푸에블로호 승조원들도 뒤늦게 소송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원은 사건 53년, 소송 개시 3년 만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법원 판결문에서 북한의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다만 푸에블로호를 평양 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하며 자축해온 북한이 배상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양 미제가 지난 세기 60년대 푸에블로 사건 때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넘겨든다면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며. 미 법원은 앞서 원비어의 유족에게도 5,60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다음 달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미나리의 감독과 배우들이 온라인을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제는 기대가 너무 높아서 기쁨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 에이, 나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 영화 미나리의 감독, 배우가 다음 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영상으로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관심을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큰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걱정스럽고 떨립니다.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자전적 이야기 미나리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은 공을 배우들에게 돌립니다. I find each actor, their characters, the people on the screen, by the faces, the facial expressions, everything that they do in this film is so true and so human that I think that really helps people to come into this story.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고 지금까지 74개의 상을 휩쓴 영화 미나리. 26개의 연기상을 받으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할머니 역의 윤여정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뭐 상을 몇 개 받았다고 그러는 것도 지금 아니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런 거를 상상하고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오는 28일 미국 골든글러브를 시작으로 4월 아카데미 상까지 미나리가 영화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배임으로 처벌받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중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3개 핵심 기업의 미등기 임원으로 적을 두면서 한화그룹 회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정월대보름입니다. 대체로 날이 맑아서 큼직한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다만 26일부터 28일까지는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화재 위험이 큰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대보름 맞이 풍속과 놀이는 삼가 주셔야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내륙, 강원 영서, 또 경북 내륙에는 시로습도 35% 이하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태백 산맥을 따라서는 팬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최대 초속 18m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이들 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풍랑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강풍 사고 그리고 해안 안전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모레는 16도, 글피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3일절인 월요일에도 온화한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호남과 영남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창원이 10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